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52화 미술관에서 놀기를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8번째 최애 시리즈 미술관에 놀기로 돌아왔는데요. 얼마 만에 온 거죠? 저희가 한 달, 거의 2달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언제였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아닌가? 나서. 2달이 아닌가? 한 달 반인가요? 저도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맞나요? 적당히 휴식하고 돌아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를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겠죠? 네, 계시겠죠? 몇 분이라도. 네, 저희가 이르게 여름 휴가 아닌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좀 각자 재정비를 좀 하고 그리고 돌아왔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더 다양한 이야기들로 채워진 불소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최애 시리즈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예고를 드렸던 미술관에서 놀기를 이야기를 그럼 해볼까 봐요. 네, 봄봄님 너무 낯가리지 마세요. 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녹음실에 앉아가지고 살짝 이 마이크 다루는 법도 까먹으셔가지고 네. 지금 살짝 첫 회에 방송 준비하던 약간 그런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쉬고 왔지만 어제까지도 녹음을 했던 사람들처럼 지금 제가 제 목소리를 제 귀로 듣는 이 순간이 되게 어색한 중이에요. 지금 이제 적응이 살짝 필요하지만 네. 우린 프로니까요. 그러면 미술관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네, 이 주제 자체도 사실은 한 달, 2달 전 마지막 그 51화를 했을 때 예고를 드렸던 주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어떤 주제를 얘기했었지? 라고 하면서 다시 기억을 좀 되살려 봤는데 미술관에서 놀기라는 주제가 약간 우리가 좀 평소에 그래도 많이 하는 취미라고 해야 할까요? 자주 미술관을 가고 전시 가는 것들을 즐기고 있기도 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또 미술관에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미술관에서 놀기,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학습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술관은 놀기 위해 가는 곳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미술관에서 놀기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미술관을 왜 가는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갔고 왜 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근데 왜 가는지, 언제부터 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언제부터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갔던 게 처음이겠죠? 제 기억에 명확히 남아있진 않지만. 근데 저는 스물이 되기 전에 미술관에 갔던, 박물관이나 전쟁기념관 네. 같은 거는 갔었던 것 같은데, 미술관을 그렇게까지 막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갔고, 중학교 때도 안 갔고, 기억은 제 기억엔 없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빠가 가족끼리 항상 여름에는 무조건 같이 여행을 가는 게 약간 룰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항상 여행을 여름에 같이 가면 가면서도 항상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집이 대전에 잠깐만 신상이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죠? 방송에 지금 기억이 전 없지만. 몰라요. 네. 대전이 집인데 대전에 가면 집 근처에 있는 또 여러 미술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부모님하고 같이 자주 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자주 먼저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는 약간 휴가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엑스포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미술관은 제가 기억 속에 지운 건지 안 간 건지 학교에서 갔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정확하게 어렸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미술 작품을 보러 부모님과 갔는지에 대한 기억이 명확치는 않은데 근데 이제 대전 출신으로 유명한 작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아빠 친구분들 중에도 또 계시고 그런 분들의 이제 아마 행사를 같이 갔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오늘 굉장히 지역색을 드러내시네요. 명확하지 않은 기억이지만 네. 대전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시면서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혼자 미술관에 가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친구들이랑도 보통 많이 가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혼자 아마 갔던 것 같아요. 혼자 간 거는 대학교 때부터였나요? 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라이프를
혼자 미술관에 많이 갔던 것 같고, 대학교 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혼자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경우는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1년으로 따지면. 그러면 제가 굉장히 영광이네요. 저랑 자주 갔으니까. 몇 안 되는 이게 같이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뭔가 이 미술에 대해서 이제 관람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관람의 방식도 다르고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관람하는 시간, 그러니까 소요하는 그런 것도 되게 다르고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 누군가한테 혹시 같이 가자고 하면 이게 강요가 될까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을 어쨌든 그 공간에 가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이게 즐거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작품에 따라서도 또 선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 좀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배려를 너무 배려인가요? 아니면 친구들이 좀 너무 센 스타일이었나? 네. 저도 대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관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사실 대학 때는 그렇게까지 막 미술관을 막 다닌다기보다는 이제 몇 번 전시가 있을 때 갔는데 그것도 다 이제 패션 쪽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뭔가 행사가 있으면 그런 전시를 친구들이랑 이제 어차피 다 같은 전공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던가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미술관을 다니기 시작한 거는 본범님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였어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도 취업을 해서 뭐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가 굉장히 타이트한 업무를 요구하고 뭔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것들에 대한 요구를 회사도 하지 않는 약간 그런 형태니까 자연스럽게 갈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이제 트렌드라는 일을 하게 되면서는 약간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할 때는 보통 뭐 내후년의 것들을 미리 예측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긴 텀이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그런 게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예전만 해도 막 실시간으로 모든 게 공유되진 않으니까 더 긴 텀의 트렌드를 예측하려고 했었던 게 컸는데 그 과정에서 뭐 지금 막 소비자들한테 막 확장된 트렌드 같은 거는 지금 이미 소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모마나 테이트 모던 같은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미술관들에서 어떤 주제를 잡아서 전시를 한다 하면은 이제 그 주제의 의미에서 우리가 약간 힌트를 얻는다든지 그런 작업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의 뭐 뮤지엄이나 미술관에서 어떤 주제를 갖나.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미술이 우리랑 되게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런 데서 잡는 주제들이 굉장히 시대성을 반영을 되게 많이 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상업적인 부분도 꽤 많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미술관을 약간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갔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영감 반, 약간 경험 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쵸. 미술은 어쨌든 상업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리고 그게 주류 미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어떤 그 아티스트가 주목을 받느냐, 뭐가 얼마짜리에 팔리느냐, 어떤 아트 페어가 주목을 받느냐가 사실은 그 뭐 럭셔리 마켓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같은 거에도 미술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어떤 아티스트가 스타가 되거나 막 인기를 얻으면 그런 것들이 약간 화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범님이랑 같이 일을 했을 때 많이 알게 되고 막 찾아봤던 아티스트들이 데미안 허스트 같은 사람들, 뭐 그 사람이 뭐 런던의 어느 거리에 뮤지엄을 만든다든지 뭐 그 사람이 만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예술이야라고 하지만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는다든지 그냥 그 자체가 지금의 시대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또 하나의 영감거리이자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떠세요? 저를 미술관으로 이끈.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트렌드 관련된 일을 하면서 더 열심히 다녔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부터는 조금 더 그 일과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머리를 싸매면서 봤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근데 조금 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거의 주마다 막 미술관에 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예전이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도 저한테 하루에 2개 보자. 그래서 전 미술관 2개, 전시 2개 안 봐요. 멘탈 나간다며? 그것도 국립현대미술관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게 많고 여러 전시를 같이 하는데 거기랑 딴 데를 가시겠다고 해서 전 딴 데 갈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저도 가는 데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 덕수궁미술관도 많이 가고 일민미술관도 많이 가고 국립현대도 많이 가고 한가람도 많이 가고 이제 좀 대형 미술관들에서 이제 전시가 바뀌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챙겨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니면 날을 정해놓고 조그마한 갤러리들이 모여있는 거리 같은 데서 뭐 삼청동 같은 데도 뭐 거리 하나마다 미술관이 하나씩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날을 정해놓고 약간 갤러리 투어처럼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가는 거에 대한 이유가 뭘까 이제 이번 방송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는데 마음의 여유랑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심적으로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즐길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경우는 또 굉장히 가는 걸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갈 때 계속 그 갤러리를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베를린 가셨을 때도 거의 약간 투어, 그쵸. 뮤지엄 투어를 하루 종일 했다고. 발바닥이 반으로 쪼개지는 경험을 하면서 뮤지엄 투어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여행 가서 걸어가다가 아주 작은 갤러리든 뭐 이런 곳이면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가다가 들려서 보고 그러면서 또 다른 작가들 작품을 또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의 성향이 굉장히 개인적인 유희와 맞아요. 약간 이게 분간이 없어져 버린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교토나 이런 데 여행을 가면 마치 시장조사 투어를 할 때와 비슷한 스케줄에 비슷한 샵을 간다든지 비슷한 뮤지엄을 간다든지 그게 나의 약간 성향이 돼버리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저희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관이라는 장소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이런 전시 저런 전시 있대라고 하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뭐 같이 가자고 한다거나 혼자 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챙겨보려고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상에 좀 익숙하게 접하게 되는 그런 취미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약간 다니다 보니까 예전엔 약간 의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같이 일하시는 본범님이 가시니까 막 나도 가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좋아지는 그리고 맞아요. 여행을 갔을 때 유독 그 전시 자체보다도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을 해놓은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약간 힐링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에 가는 거가 장소에 대한 목적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여지는 뭐 어떤 작품들에 대한 목적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게 결국에는 큐레이팅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 미술관마다 그 성향이 맞아요. 보여요. 성향이 있죠. 큐레이터의 성향이 명확하게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 클래식한 진짜 서울시립미술관이나 아니면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은 항상 좀 굵직하고 유명하고 고전적인 아카이브전 약간 이런 쪽인 것 같고 또 대림미술관, 디뮤지엄 이런 건 완전 색이 다르잖아요. 딱 20대를 공략해서 한다든지 뭔가 경험을 더 중요시 한다든지 설치미술이나 약간 인증샷을 부르는 약간 그런 걸 한다든지 약간 미술관마다도 성향 차이가 갈수록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큐레이터의 역량에 따라서 어디에 뭘 배치하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고 막 이거에 대한 그게 되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직업이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술과 상업의 어떤 경계선에서 그것들을 잘 융합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돋보이게, 이 작가가 되게 그 중간 경계에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큐레이터라는 직업도. 요즘 더 그런 것 같은 게 예전에는 막 미술을 좋아하고 막 회화를 좋아하는 사람만 잘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이 미술관이라고 여겼던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전시들은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냥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약간 미술관도 상업성을 예전보다 더 많이 띠게 되는 더 대중들한테 상업적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피디님도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디뮤지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진짜 줄 서서 관람하는 미술관 문화가 생긴 게 있잖아요. 국내는 정말 네. 디뮤지엄이 그러니까 독보적이죠. 대립미술관 시절에도 사실은 그 아티스트 선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트렌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 노하우를 약간 디뮤지엄에서 본격적으로 20대를 제대로 공략하기로 한 것 같은? 그래서 디뮤지엄 이후로는 뭐 피크닉 같은 네. 뮤지엄 그 갤러리도 그렇고 완벽하게 미술관이라고만 말하기는 좀 애매한 곳들 있잖아요. 그런 미술관들이나 갤러리들이 폭발적으로 생기고 대중들한테도 문화가 미술관 가서는 사진 얼마든지 찍어도 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더 좋은 그게 디뮤지엄이 진짜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미술관과 같이 올라오는 해시태그가 인증샷 맛집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전시들도 많고.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인스톨레이션도 그렇고 빛을 이용한 전시가 정말 많아졌고 경험을 한다거나 누워서 본다거나 맞아. 소리, 향기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끌어와서 이제 정말 감각을 전체적으로 다 열어놓고 할 수 있게 하는 전시들. 왜냐면 요즘에 전시장 가서 영상도 많이 찍잖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피크닉을 갔을 때 느꼈던 건데 피크닉은 건물 자체가 포토존이어가지고 다들 거기서 서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시를 안 봐도 그 1층에 카페랑 그 키오스크인가 그 문구샵 거의 디자인샵 그러니까 미술관의 어떤 기념품 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의 문구샵에 가까운 샵도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카페와 샵을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유명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분 워낙 유명하니까. 최연소였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 갑자기 좀 다른 얘기지만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활용한 전시도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도쿄에 있는 팀랩이라는 그 디지털 아트를 하는 팀랩 미술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도 사실 그런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많고 그런 회사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디지털 전시만 맞아요.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클림트 작품이 최근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주도 빛의 벙커 거기서 그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프랑스 쪽에 미디어 아트를 하는 곳에서 작업을 해서 이제 와가지고 하는 형태였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 모내전 같은 거 했을 때는 그 국내에서 그것만 하는 회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보면 조금 그런 대형 전시 규모로 하고 그리고 이제 고전 작품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작품들을 그냥 뭔가 색채부터 시작해서 감각적으로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전시들인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그런 전시들도 인증샷을 부르는 전시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주제가 미술관에서 놀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품 하나 앞에 서가지고 오랫동안 감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빛에 뭐 내 손을 비춰본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360도로 영상을 찍는다든지 다양한 경험이나 인증이 미술관에서도 가능해지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놀이 문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술인가? 아닌가? 카페의 포토존인가 아닌가를 약간 경계를 흐리게 하는 형태의 막 그 풍선이 가득하고 막 네온 사인이 있고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전시들도 점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증샷 얘기를 계속해서 연결돼서 하나 뭔가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그 디뮤지엄에 있는지 대림에서 그 전시를 보러 가는데 너무 작품들 앞에서 많이 사진을 머물러서 찍고 하니까 그 한 달에 며칠간을 정해놓고 그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없는 그 날을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스케치북이나 연필만 갖고 들어가는 전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인증사진 같은 거 사진을 찍지 않고 뭐 드로잉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차단된 환경 안에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날들도 또 정해놓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역으로. 그 요새는 약간 작가에 따라서 또 원래 사진을 찍어도 되는 미술관에서도 어떤 전시는 못 찍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조금씩 다시 생기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저 옛날에 그 루이비통 전시 갔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찰칵찰칵 소리를 내서 사실은 그때 전시는 사실 기억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 전시의 구성은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게 되게 즐거운 놀이인데 누군가한테는 또 관람을 방해할 수 맞아요.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요즘 정말 미술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무슨 페스티벌 공연을 한다든지 요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스포츠 브랜드랑 미술관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했고 룰루레몬도 되게 많이 했고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해외에서 먼저 조금 시작된 게 있다 보니까 국내에도 조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동안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본 프로젝트가 이게 국내 거 아닌데 에어비앤비에서 한 거였나? 그 모나리자 앞에서 하룻밤 1박 2일 숙박하는 거예요. 모나리자였나 맞는 것 같은데. 미술관에서? 네네네. 미술관 안에 그 사진이 있었는데 미술관 안에 침대랑 이런 거 다 있고 거기서 숙박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모나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미술관이 이제 어쨌든 공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활동들을 끌어들여서 사람을 모으게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들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갤러리가 아닌 곳에서 전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약간 브랜드들도 약간 샵을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든지 맞아요. 구호 맞나요? 네. 이태원에 있는? 거의 매장을 전시장을 항상 상설 전시를 하는 것처럼 꾸며 놓는다든지 그 유한 씨가 하는 스튜디오 콘크리트도 완벽하게 미술관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핫플레이스기도 하고 미술관이기도 하고 카페이기도 하고 뭐 그런 딱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게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관련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경계가 요즘 정말 디자이너와 뭐 예술가 어떤 브랜드와 뭐 그런 것들의 어떤 경계가 없다 보니까 더 어디까지가 전시야, 어디까지가 갤러리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기존의 뭐 클래식한 미술관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뭐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요즘엔 사실 그런 형태의 작품들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랑 뭐 브랜드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전시를 하면 그 작품도 보지만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갤러리 내 코너가 같이 마련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 매출면으로 봤을 때에도 뭐 서로 조금 이득이 되는 작업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어제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는 네. 데이비드 호크니 전에 갔다 왔는데 거의 지금 끝날 때쯤 됐죠. 네, 일주일 남았어요. 근데 줄 서서 들어갔고 줄 서서 관람하고 그런 정도로 인기가 많고 지금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더 폭발적으로 사람이 많은데 저는 오픈할 주에 갔었거든요. 그때도 줄을 잘라가지고 기다려서 하는데 2시간 가까이 기다린 것 같아요. 좀 대기는 하지 않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 1층에 부스에 그 기념품 샵을 따로 마련해 놨잖아요. 사람 엄청 많죠. 근데 거기에서 파는 게 엽서랑 포스터 그리고 뭐 연필이나 파우치, 마그네틱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정말로 거기도 줄을 맞아요. 너무너무 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 하면 예전만큼 인기가 막 있진 않잖아요. 여기가 백화점 팝업 스토어보다 더 왜냐하면 뭐 10,000원, 20,000원 안에 살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책도 뭐 2, 3만 원이면 사고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대중적인 어떤 제품인 거예요. 그 작품은 유명한 작가의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손쉽게 사게 되고 구매 욕구를 막 자극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막 몇 개 집어가지고 사갖고 왔죠. 저도 사실 미술관 관람하고 나와서 그 작품에 대해서 제 애정을 반영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포스터를 사거나 엽서를 사는 행위거든요. 너무 이제 그게 좋았으면 바로 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도록을 대부분이면 사오고 코크니 전시는 갔을 때 이미 도록이 안 나온 상태였어요. 예약 주문만 받는 때였고 그래서 너무 고가의 도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면 웬만하면 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개 사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제가 전시를 보고 저만 보고 와서 타인이 봤을 때에는 크게 감흥이 저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워낙 그러니까 그 작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데이비드 호크니를 그렇게 좋아했나를 생각해보면 저는 카페의 역할이나 인테리어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더 큰 첨벙 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내가 굳이 뭔가 관심이 없어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익숙함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요즘은 그 피그먼트 프린트를 해서 좀 저렴하게 1, 20만 원대의 작품을 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문화가 같이 이렇게 결부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망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확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쵸. 호크니 작품이 인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뭐 광고나 이런 데에도 많이 뭐라 그러죠? 색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쓰인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전시 되게 좋았었거든요. 2시간씩 기다리긴 했지만 마지막 작품 딱 거기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저도 전시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공간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경험은 맞아요. 사람이 만들어낸다, 인구 밀도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 전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너무 좋은 전시였지만 그때 내 시간의 기억은 그렇게 좋게만 남아있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꼭 전시실마다 그 입구 쪽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약간 학습하듯이. 제가 어떤 그 SNS에서 누가 쓴 걸 봤는데 마치 수학의 정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열심히 푸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막 다 보려고 엄청 집중해서 막 줄 서서 관람을 하는데 이제 뒷단으로 가면 점점 사람들이 한산해지는. 그래서 그걸 수학의 정석이라고 표현한 거를 보고 되게 공감이 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나 뭐 출장을 갔을 때나 그랬을 때 기억에 남았던 미술관 혹시 있으세요? 저는 뭐 어디를 여행을 가도 미술관 가는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다가 정말 작품 한 10개 걸어놓은 아주 작은 미술관들도 다 마음에 들고 아니면 정말 대형 그런 미술관 같은 것들도 마음에 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본 것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게 되죠. 제가 최근에 그 도쿄를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네. 지금 시국이 사실 시국이라서 지금 이제 전 일 때문에 간 거니까 네 도쿄 출장 갔다 왔는데 그 패션 브랜드죠 로에베 재단에서 하는 그 크래프트 프라이즈 그런 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에베에서 매년 이거를 이제 작품을 선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전시를 하는데 그 요번에 1등 상을 받은 작가가 일본 작가예요. 일본 작가인데 570를 활용해가지고 현대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인데 그 실제로 가서 보는 게 왜 중요한지 사실 가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소재를 쓰는 것들의 방식들이 좀 독특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질적인 물성? 이질적인 재료가 같이 결합이 돼서 보여지는 작품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 가서 봤을 때 작품이 주는 감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시도 되게 기억에 남고 사실 제가 이제 요번에 도쿄 출장 가기 전에 저희 이제 방송 쉬는 동안에 그때가 출장이 되게 많고 어떻게 뭐 여행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때도 여기저기 이제 미술관 다니면서 느꼈던 게 패션 브랜드가 사실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카이브, 그러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는 패션 아카이브도 워낙에 많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뭐라 해야 되죠? 자본이 되니까 지금 로에베처럼 그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예술을 후원하는 형태를 좀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장 간 동안에 계속 갔던 곳들이 다 그런 거였거든요. 아르마니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구찌에서 운영하는 거, 프라다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재단들에서 이제 하는 그런 아카이브 공간들을 갔는데 거기서 또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사실 이제 브랜드들이 이런 시도를 좀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가방 브랜드들도 좀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형태의 아카이브를 좀 구축해 놓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 많이 보고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작년에 방송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때 흘러가는 말로 올해는 비엔날레 가겠다. 그 말을 제가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아트페어 말고 비엔날레도 얘기하셨었나? 아마 비엔날레 얘기했던 거 아트페어였나? 아무튼 제가 뭔가 어디를 가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제로 갈 기회가 닿아가지고 6월에 그 이제 여행은 아니고 물론 출장으로 갔어요. 출장으로 갔는데 베니스 비엔날레 이제 아트 비엔날레를 처음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 경험도 조금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비엔날레가 이게 이제 경년으로 하니까 홀수년에는 아트고 짝수년에 건축 비엔날레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갔던 건 아트 비엔날레였고 근데 그 전해 이제 아트 비엔날레 때
약간 그런 이슈가 되게 많았대요. 실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현실의 문제가 심각한데 너무 아트에만 집중한 전시로 약간 비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그래서 그 주제가 조금 사회적인 이슈를 되게 많이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참여 작가 중에 절반 이상이 여성 작가였고 그리고 뭐 인종 문제라던가 젠더 문제라던가 뭐 난민 문제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내가지고 다룬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이 가지는 어떤 의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계기가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본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한 7, 80명이 타야 되는 배인데 거기에 난민을 한 200몇 명을 수용을 해서 전복돼 갖고 난파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 난민들이. 근데 실제 그 배를 전시장 앞에다 끌어다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논란이 많았죠. 예술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희생을 또 예술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내 가족이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배 앞에서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거나 한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 인증샷을 올린 걸 보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이 또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 이 작가의 의도는 자기가 이제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상황들이 논란이 되는 상황들까지도 전부 다 예술의 어떤 경계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도를 자기는 했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작품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뭐 어려운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제가 뭐 다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그 공간 안에 그런 형태의 작품들을 이렇게 한 번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기회가 되는 거? 그런 면에서는 좀 조금 이전에 뭐 달리 여행 가가지고 뭐 미술관에 들린다거나 뭐 하는 형태랑 좀 다른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또 약간 페어나 그런 것들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단체로 막 이렇게 모든 작품을 한 곳에 다 집중해놓고 이걸 봐야 돼! 라고 만들어 놓는 공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도 저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하면서 미술관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행을 동반하거나 아니면 혹은 제가 이제 서울이 아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의 지금 이제 관람을 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작품을 보는 거 말고도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시간에서 내가 느낀 감정들이나 이런 게 한 번에 다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할 때에도 그런 감정이 좀 반영이 된 감흥들이 오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때요? 피님은 어떠세요? 요즘에 근래 보셨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나 이런 거? 일단 어제 봤던 데이비드 호크니전에서 굉장히 테러를 당할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기억이 나고. 근데 사실은 클래식한 그런 미술관들에서 봤던 전시도 되게 좋았던 게 많아요. 뭐 본범님이랑 같이 예술의 전당에서 봤었던 르꼬르비지의 전도 그때 굉장히 그 르꼬르비지의 전생의 드로잉부터 막 그런 걸 총망라했잖아요. 죽음의 순간에 살았던 집을 재현한 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막 안도다다오에 대한 부분도 살짝 같이 있었고 막 그런 거를 다 같이 봐서 그냥 굉장히 뭐 예술의 전당이나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도 저는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여행을 갔을 때에 봤었던 미술관들은 사실 저는 전시보다는 공간을 더 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군산에 갔을 때 갈 때마다 여기를 찾아가는데 갈 때마다 문을 안 열어놔가지고 매번 전화를 해야 돼서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그 군산의 이당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전시를 막 으리으리한 걸 할 수도 없는 환경이지만 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그 목욕탕이었던 자리에 이렇게 작품을 걸어놓고 막 거기에 겨울에는 그 난로 같은 것도 막 해놓고 되게 미술관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의 공간인데 그냥 그 공간을 가는 것 자체가 좋아서 어떤 전시를 해도 전시가 별로일 때여도 거기를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키나와 갔을 때 갔었던 사키마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역사적인 아픔을 다루기 위해서 애초에 만들어진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그것에 집중하고 어떤 전시도 약간 그런 전쟁의 아픔을 다루는 전시와 작가를 위주로 이제 하니까 거기서 봤었던 작가도 물론 좋았지만 그냥 그 공간을 약간 경험해보는 그게 너무 저는 좋았어서 거기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속초에 갔다가 우연찮게 가게 된 바우지움이라는 그 미술관도 공간이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되게 건축물, 미니멀한 건축물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걸어가다가 이렇게 딱 전환이 돼서 갑자기 절경이 펼쳐진다든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약간 뭔가 연못 같은 것들로 연출을 해놓는다든지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뭔가 경험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래서 그냥 상설 전시처럼 이렇게 조각품 같은 것들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도 그냥 그 공간에 머무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정원에서 막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여행 갔을 때 갔었던 미술관들은 전시보다는 좀 그 미술관 공간을 좀 더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서울에서는 사실은 가는 데만 좀 가게 되는 게 아무래도 있죠. 그 주요한 그 미술관들. 근데 거기에서도 전시 주제나 뭐 작가가 좋을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국립현대미술관도 꽤 자주 갔었던 것 같은데, 그 국립현대미술관은 좀 뭐 예술의 전당이나 시립미술관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대 작가들을 많이 섭외를 하고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조금 어렵고 약간 형이사각적이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는 조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자주 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국립현대에 지금 서울관에 박서부 작가 전시하고 있거든요. 단색화의 거장.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색감이나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거 되게 단색화는 어쨌든 특징적인 거니까 가서 봤을 때 느끼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국립현대 얘기하셔서. 근데 요즘 미술관들에서 약간 그림이나 회화 같은 거에 대한 주제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쪽으로 되게 그 디뮤지엄에서도 그림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고 약간 다시 그림에 집중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었거든요. 다시 회화에 집중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그냥 맞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습작일지라도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주목을 받을 타이밍인 건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이제 뭐 공간에 대한 얘기는 휘님이 계속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뭐 저도 비슷한 경험치인 것 같고, 그림으로만 만약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갤러리에서 한 옥션 같은 거나 아니면 옥션 박람회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가보는 것도 또 괜찮은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걸 다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냥 그런 데에 나오면서 또 보여지는 경향 같은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 재미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경험들도 한 번쯤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까 말씀하신 최근에는 이제 진짜 디지털 프린팅 활용해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데에서들도 갤러리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또 접해보는 것도 다른 형태로 좀 미술관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을지로나 이런 데 가면은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거를 전문으로 피그먼트 프린팅을 전문으로 하는 데인데 거기를 갤러리라고 생각은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샵? 그림이 있는 샵? 이렇게 생각을 인지를 하고 뭐 을지로에 어디 꼭 가고 싶었던 카페를 갈 때 여길 가야지? 이렇게 저는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실제 판화 같은 작품은 사실 상대적으로 회보다 조금 저렴하잖아요. 혹시 몰라요. 내가 산 7만 원짜리 그림이나 내년에 70만 원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되게 두서없이 오늘 조금 한 것 같기는 해요. 이전에 저희가 이게 좀 이렇게 단락을 나눠가지고 왜 되게 짜여진 것처럼 각본을 두고 얘기를 막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자연스럽게 그죠?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거나 그게 그건데 뭐가 다르냐. 맞아. 쟤네는 원래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했던 애들이야 막 이러실 수 있어.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미술관에서 놀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고, 오늘 어떠셨어요, 비님? 오랜만에 방송하면서 이 주제와도 연결해서도 그렇고. 아니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뭐 제가 어제 시립미술관을 다녀오긴 했지만 최근엔 정말 전시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간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술관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 갔더라? 막 이러면서 약간
기억을 되살리면서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전시를 하나 보고 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미술관이 어려운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미술관에 간다 그러면 나는 예술을 잘 몰라서, 나는 미술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고 그냥 애기들 데리고도 충분히 와도 좋은 그런 좀 대중적인 형태의 전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카페 가듯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뭔가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 가듯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공간이 미술관이고, 미술관이 좀 더 놀기 좋은 형태로, 그게 어떻게 보면 가끔은 디자인이나 뭐 상업적인 것에 경계를 흐리더라도 좀 다양한 시도를 하면 좀 더 대중들이 더 많이 미술을 어려워하지 않고 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미 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미술관에 큰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미술관이나 뭐 재미있을 것 같은 주제 같은 걸 찾아서 한번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저라고 해서 그렇게 막 많은 미술관을 매일매일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그냥 생각이 나면 영화 한 편 보고 싶은 마음으로 미술관에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또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술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작용하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가깝게 두고 조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근데 해외나 어떤 상황들이랑 비교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턱이 조금 낮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술을 접한다? 어떤 그런 것들을 접하는 상황에서 그 개인의, 그러니까 소득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의 범주가 되게 상대적으로 다르잖아요. 뭐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근데 그 예술이라는 거라는 그 장르에서만큼은 조금 느끼고 감상하고 즐겁게 즐기는 것들? 그런 것들의 문턱은 낮아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그런 기회에 많이 노출돼서 살수록 조금 다른 시각으로 개인의 삶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 어떤 사회를 바라보기도 하고, 타인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정확히 어떤 작용인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술관을 가는 문턱을 좀 낮추는 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갑자기 사회의 역할로 나왔어. 굉장히 이 사회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 공공 디자인이나 공공 어떤 장소가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가장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지금 뭐죠 이거? 이렇게 이 사회를 걱정하고 계실지 몰랐는데, 근데 약간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는 유난히 공공미술이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공공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재미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좀 저는 진짜 아까 피디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접해서 즐겁게 즐길 수 있게 하는 형태가 좀 많아져야 그 아이가 또 자라면서 또 그 다음에도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깝게 읽고 책이 어렵지 않은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궁금한 책은 읽게 되는데, 맞아요. 내내 유튜브만 보다가 갑자기 17살 돼가지고서는 사회 역사에 도움이 되게 책을 읽도록 하렴.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읽겠어요. 어른들이 근데 다 만든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하고 세대를 연결해서 손을 잡게 만들어주는 거에 하는 역할의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역사가 그 중에 하나가 있고, 철학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 예술 되게 거시적이네. 이 예술이란 장르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너무 단절시켜 놓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지금의 형태도 역시나 비슷한 것 같고, 갑자기,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또 막 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그 문턱이 좀 낮아지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도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쉽게 가고,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다룰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네. 이상, 이 사회를 걱정하고 시대를 걱정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은. 네, 미술관에서 놀기는 진짜로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 예고를 드려야겠죠? 네. 53화 주제는 내가 사고 내가 파는 플리마켓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최애 시리즈를 오늘 하는 걸로 끝으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자유 주제로 다시 넘어가 보자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좀 가볍고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들도 좀 쉽게 다루고 요즘 트렌드 같은 것도 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의 최애 시리즈로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본본과 피라는 인간의 체가 없어요. 취향은 굉장히 좁았다. 맞아요. 라는 결론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최애야 그러면 아닌데 다 아니야 막 무슨 영화도 다 재밌게 봤으면서도 별 막 5개 주고도 최애야 이러면 아닌데 나 아니야. 약간 저희의 성향이 그래서 네. 선정하는데 굉장히 뭔가 갇히는 느낌이 있고 맞아요. 많은 분들한테도 좀 다양한 영감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우리 그 팟캐스트의 목적인데 좀 좁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면 무엇이든지 좀 얘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시리즈를 없애고 컨텐츠와 다양한 트렌드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프리마켓에 대한 부분이죠. 네. 뭐 플리마켓을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참여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다양한 형태로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내가 물건을 사는 목적으로만 가는 것 외에도 요즘에는 제가 생산자가 돼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갖다 팔기도 너무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좀 다양하게 얘기해보면서 뭐 내가 소비자의 입장이든 생산자의 입장이든 그런 여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리마켓 정보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사연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제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이디어도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네네네. 적극적인 참여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주 동안에 있었던 어떤 사건은 아닌데 갑자기 뉴스 브리핑이 코너 되죠. 이름을 못 정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앞단에 한 10여 분간 내가 뭘 받고 요즘은 뭐가 이슈더라라고 하는 약간 주간 뉴스 같은 네, 브리핑스러운 네. 그런 시간을 좀 앞에 한 번씩 마련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했지만 이 방송을 좀 어떻게 하면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나도 저 생각했는데, 나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같이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요즘에 보여지는 현상들이랑 맞물려서 이렇게도 보여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에서 뭔가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그래도 아주 작은 하나라도 얻어가시는 게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다음 방송부터는 조금 변화를 줘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 코너 이름도 정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야심차다는 거 네.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럼 52화 미술관에서 놀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52화 미술관에서 놀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